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장은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67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장일 기자님 그리고 라모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8월 7일 수요일날 개봉을 했고요. 지금 방송 나갈 때는 개봉 2주차가 지났는데 8월 22일쯤에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극장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저는 긴가민가한 영화를 소개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리볼버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장현 기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볼버는요. 비리 경찰인 수영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 대가로 꿈에 그리던 아파트 입주와 돈 7억을 약속받고 복역을 하게 돼요. 근데 2년 후에 나와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자 이제 자신의 몫을 향해서 무조건 전진을 하는 영화고요. 그 과정에서 속내를 알 수 없는 정윤선이란 마담을 만나고 또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무관계에 얽힌 앤디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대한 진실. 혜영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네. 이게 정은님의 영화 음악 그 예전에 듣는 그 느낌이시죠 순간. 아시나요? 너무 간 거 아닌가요? 너무 목소리 네, 욕 먹어요 그 분들의 팬에. 그 고인의 팬들한테 제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요? 딱 거의 좀 비슷하겠네. 저희 주성시장 팟빵 40대 50대예요. 아, 제 개인 의견이나 봐주세요, 청취자분들. 이런 발언은 양득이 여러분들 삼가하세요. 제가 욕 먹을 것 같네요. 칭찬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녹음 쉬는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좀 보충 좀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네. 기아 이제 PPL 얘기 나왔잖아요.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기아는 확실히 아니래. 관계자가. 네. 기아 관계자한테 어떤 산업부 기자가 전화를 해봤대요. 기아 관계자 그런데 기아가 따로 투자한 건 없대요. 기아 처음에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느낌. 그런가요? 그래서 기아에 따로 투자하지 않았고 국내 홍보사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안 그랬대요. 없었대. 같았대. 혼다는 맞고요? 혼다는 그럼 혼다 차 안 물어봤네요. 이유만 물어봤대요. 기아는 일단 아니다. 기아는 일단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네, 기아는 일단 그리고 기아차 마지막에 좀 까다만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카니발 깔리잖아요. 박살나잖아요. 네. 사실 PP해주고 박살나는 건 안 찍죠 어지간하면. 맞아요. 네. 왜냐면 우주전쟁 영화 중에 우주전쟁 영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티븐 스필버그 우주전쟁에서 EF 소나타인가 현대차 하나가 그 외계인 트라이포드한테 처음 공습당했을 때 박살난 장면이 있어요. 그거 PPL 안 받았어요. 그냥 박살난 거예요. 현대차 박살나듯이.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차 그냥 하나 박살낸 느낌. 뭐 자기네가 영화가 자주 박살내네요. 그러게요. 큰 영화가 자주 박살내주네. 고맙다. 약간 그래서 현대차도 오히려 박살내주고 감사해하더라고. 약간 자기 아무튼 현대차 로고가 있는 거잖아. 아무튼간에 뭐가 있던간에 잘 보여요? 그 로고 보였어요. 저 영화 봤을 때. 네, 현대차로. 이걸로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하는 거예요. 혼다 쪽에. 그래서 그걸로 전화해봐요. 단독. 그거 이제 노이즈 마케팅. PPL 받았다 아니다. 방송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쯤에. 아무튼간에 이 리볼버 얘기를 합시다. 리볼버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라모타님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또 짤막하게. 네. 나도 안다. 욕 먹는 거. 나도 인정한다. 별론 거. 근데 난 재밌게 봤다. 별론데 재밌게 봤다.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뒤에 할 얘기 그냥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스포일러했습니다. 네.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근데 진짜 인정. 왜냐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바로 그냥 인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황정미가 누군데 임마. 황정미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맥거핀이에요. 안 나와요. 이거 바로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레이스는 쟤는 또 뭔데? 그러고서 그레이스. 쟤 뭔데? 그레이스 서사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사. 서사가 있으면 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저는 그게 이 의문을 푼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뭐 오순옥 감독이 그렇게 그 인물의 전사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밝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킬리만자로 때부터도 이어진 게 유구한 전통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 갈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영화가 유달리 그게 되게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나마 이제 그 전작들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좀 뭔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걸 충분히 어느 정도 가려놓은 특히 무례한에서 좀 그런 것도 잘 가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근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하드보일드의 개념에 되게 잘 충족한 영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절제된 감정 묘사, 되게 건조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 그런 전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더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서 이게 더 가뜩이나 이제 좀 이입하기 어려운 영화의 서사에 더 진짜 방해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영화 보면서도 계속 느꼈는데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저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되게 좀 사실 좀 헛헛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이 영화 지금 상태에서 영화 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영화를 본 동안 너무 재밌게 이게 제 스스로 제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보고 있구나. 근데 영화 중반까지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지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 제기할 정도로 왜 저렇게 만들지라는 그 각을 가지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관련해서 제기하는 그런 일련의 그 단점들, 일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수많은 그런 단점들을 저는 공감해요. 그리고 인정해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왜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 영화에 빠진 거는 제가 사실 이 그 재밌게 본 요소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영화의 리듬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빠져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히는 템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템포가 오승욱 감독님 아마 이건 이제 장혜령 기자님도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분이 대단한 이제 또 시네필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그렇죠. 예전 영화들의 또 영감을 받아서 그걸 레퍼런스로 이제 직접 자기 작품에 투영하는. 저는 근데 이 감독님이 자기가 봤던 예전에 특히 그 6, 70년대 그 헐리우드 누아르들 제가 사실 이건 제 개인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포인트 블랭크라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예. 이게 포인트 블랭크 이제 영어로 이제 바로 직역하면 나오듯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뭔가 표적지 없는 그런 관역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쏘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의 뭔가 서사를 이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리볼버에서 되게 결과적으로 저 여자가 하는 복수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되게 뭔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사단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제 전개된 것인가라는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끝을 내는 거기서 오는 되게 허탈함 그게 저는 그 제가 아까 레퍼런스로 말했던 포인트 블랭크나 리볼버나 되게 비슷한 궤를 이제 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뭔가 일련의 뭔가 그런 이 모든 사단이 다 무엇을 위해 벌어졌는가를 다룬 일련의 그 예전 누아르들의 영화들을 이 오승욱 감독이 자기 이번 그 얼마 만에 나왔나요?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나온 영화에 되게 사적으로 녹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화들의 저도 되게 그 영화들 재밌게 봤고 이건 또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저처럼 그 시기에 영화들 재밌게 봤던 사람들에게는 그 리듬이 그 영화 오승욱 감독이 펼쳐낸 리듬, 템포 이런 게 되게 친숙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되게 비슷하게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정정하면 2015년이니까 9년이네요. 예. 그래서 1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 추상적인 사실 리듬이나 템포란 표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눈에도 안 보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 개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체감되는 대목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다. 라고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고 싶네요. 장민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하드보일드나 누아르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앞서 말한 오승욱 감독님의 무례한을 되게 좋게 봤어서 이제 그분이 작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굉장히 그 부분에 의해서 일단 먹고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려고 봤고 또 그리고 전도연 배우의 이제 추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건 전도연을 중심으로 나가는 서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탈한 지점이 또 그리고 허탈한 지점과 또 무엇을 쫓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지점 그 다음에 또 주변 인물들의 전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문점들이 다 이제 전도연이라는 그 하수영이란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를 썼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또 들었어요. 근데 결과로 따지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또 여기 다른 캐릭터들이 전서 없이도 굉장히
헐떡인다고 해야 되나? 앤디나 정마담이 굉장히 하수영의 그 무표정과 그 감정이 없는 그런 텅 빈 거를 잘 받아줘서 색깔을 많이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총천연색의 정마담의 색깔, 앤디의 그런 뭐 불같은 그런 화의 색깔 뭐 그런 걸 많이 담아서 전도연이 나중에 그 색깔을 채워가지 않았나. 그리고 허탈한 지점은 저는 복수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자기가 받아야 할 목. 그러니까 처음에 빵에 가는 대신에 돈이랑 이제 아파트를 전문 용어 나네. 빵에 교도소에 가는 약속을 그렇게 하고 죄를 다 뒤집어 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걸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복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별 4개 주셨고 별 3개 주셨잖아요. 맞나? 3개요? 네. 4개 반 준 것 같은데요. 4개 반? 네. 진짜요? 4개 반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4개 반은 그 정도야? 그 정도. 여기는 4개잖아요. 그 정도가. 와, 그렇게 평가하신 분 나 처음 봤어. 자기한테 재밌으면 저는 근데 3개예요. 왜냐면은 이게 드디어 나와. 정말 저도 약간 불호파죠. 약간 불호파인데 저는 이게 왜 불호예요? 야, 이게 너무 일단은 사실은 답답해? 제가 오승훈 감독님 작품을 그렇게 다 봤지만 최근에 킬리맨스까지 다 봤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느낌이 근데 별 3개면은 현 시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 0.5점 한 개 이야기 들어오면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봤구나. 저희 팟캐스트 되게 그럼 이상해지는 거. 리볼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소수의 집단이다. 우리 소수다. 소수자. 우리가 리볼버 소수자. 리볼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지금 3개면은 3개면 오히려 지지자적에 속하는 거죠. 지지자. 그 정도까지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느끼면서 이게 여름 텐트폴 시즌이 이 영화가 맞나? 맞아요. 나는 일단 의문점부터 먼저 들었어요. 언론사에 때 느낌 딱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 끝나면은 이제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짝 들려요.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러면서 화장실 가도 얘기하고. 별로 좋은 얘기 하도 못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저는 하도 못 들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약간 영화제를 출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 영화제 출품이 좀 어디든 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결국 이루어지지 뭔가 못했어요. 베를린이나 베니스에 가면 어울릴 것 같은 저도 딱 영화이기도 느낌이 해요. 왔는데 베를린, 베니스, 칸 하다못해 이제 로테르담이든 어디든 하나 정도는 가야 됐는데 출품을 했는데 떨어진 건지 출품을 아예 안 한 건지 모르겠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이 작품이 왜냐면 무례한 칸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 아무것도 안 갔다는 게 좀 그 전도연의 그 칸에서의 그 명성 때문에 분명 나도 어디든 초청받을 수도 있는데 갈만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작품이 충분히 가고 그러게 왜 그 타이틀 하나도 없을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좀 의문스러웠고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약간 화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게 약간 화란 느낌이었거든. 저도 화란이 약간 심지어 배급사도 같지 않아요? 플러스 M. 심지어 제작사도 같아요. 사나이 픽처스. 맞아. 그러니까 메가 플러스 M이 그 이런 눅진한 루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화란 같은 경우도 칸에 갔다 와서 이거를 여름에 안 하고 가을에 했어요. 10월달에 했어요. 물론 그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 텐트포식으로 옮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화란 망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10월, 11월 이제 그때 가을 공략했다가 약간 느와르는 가을이지 막 이런 생각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여름에 했는데 여름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저도 쓰긴 썼지만 대중과 공명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안 좋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덥고 눅눅하니까 시원하고 서사도 닫혀져서 결론이 그렇죠. 빵 터져 사이다인데 여기 되게 고구마 물론 결과는 뭔가를 쥐있긴 했지만 뭔가 답답한 게 많아요. 맞아 고기 시원하지가 않아. 생선도 구워 먹고 이런데 그러니까 생선 구워 먹는 장면 보면서 내가 먼저 가장 돈 받으면 먼저 해. 질문이 저 밑에 뽑아놓은 게 그거예요. 돈 있으면 처음에 뭐 하고 싶은지 돈 받는. 꽁치에 소주 먹는 거는 전도연 배우가 시나리오 읽고 감독님 이거 뭔가 소주 마시고 싶게 느껴져요라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꽁치 너무 먹고 싶던데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9월 먹고 멋이네. 왜냐면은 멋은 엄청 있지 않아요? 멋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물음표 남겼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은 나는 괜찮은데 파일럿처럼 이렇게 재밌고 꽉 닫힌 결말을 여름엔 좀 원하는데 대중은 추세가 그건데 상업 영화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얘가
영화제 갔었어야지 뭔가 더 가면은 타이틀이 차라리 타이틀을 바꿔 오거든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화제 어디 초청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뭐라도 좀 인지도를 쌓고 오면은 차라리 조금 더 나았을까 뭔가 생각이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물론 영화제를 초청받는다 한들 사실 뭐 요즘에는 그게 흥행으로 직결되진 않지만 맞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전도연도 있고 충분히 그런 타이틀을 봐줄 수 있는 영화인데 왜 그거를 넘어갔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뭐 감독님 그러면 직접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 인터뷰했습니다, 감독님.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네필이셔가지고 본인의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 작가도 많이 하신 거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일단 시나리오 본인이 직접 쓰시고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도연 배우가 본인이 그때 작품에 대한 갈증도 있었다고 하고 너무 오래 이렇게 두는 거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랑 같이 가벼운 거 하나 해보자고 써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근데 가벼운 걸 원했는데 가볍지 않았던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나와보니까 본인이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했는데 일단 편집된 본을 보니까 저가 있을 때 언론 시사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뒤에선 웃음을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나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아 그래요? 난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치된 상황도 있잖아요. 아까 그 도로에서 뭐 그런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절 거기 있는데 절 말고 그 저기 그 도로 그 산기슭 도로. 아 그래요? 밤중에 네. 그 말씀하신 그 절 가는 도로. 예. 길목을 막고 길목 막고 있을 때. 장면. 아무튼 뭐 그래서 심각해하는데 뭔가 코미디처럼 느껴져가지고 약간 블랙 코미디인가? 블랙 코미디점이 들어간 게 전도연 배우는 조금 자기는 놀랬다고 얘기를 하고 감독님한테는 그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감독님께서 전작부터 작품이 많지 않으시지만 비정한 범죄 세계 혹은 뭐 이런 누아르 하드보일드 이런 장르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본 작품들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 하나의 세포 같은 문학들, 만화 작품,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조지프 콘네드의 로드짐, 카지와라 이키의 타이거 마스크 네일의족에서 영향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일단 죄를 지으면 신의가 가장 많이 파괴되잖아요, 믿음이. 그쵸.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고 60대지만 계속 그걸 더 잘하고 싶고 인간군상이 그 안에서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 장르를 고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 작품들 찾아보니까 각본은 초록 물고기.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정말 이재수의 난 대작이죠. 이재수의 난은 물론 흥행은 조금 안녕이긴 하지만 아무튼 앞서 두 작품은 저도 8월의 크리스마스 아마 이게 봄날 제가 이제 백선 그거 나름 뽑는 사람이었잖아요. 한국 영화 백선. 네네. 그 제 기준은 그거였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의 해를 배경으로 이제 10편을 뽑아야 되는데 한 감독당 한 작품만 하자 해서 이 8월의 크리스마스랑 그 봄날은 간다 둘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봄날은 간다를 제출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중에. 근데 8월 크리스마스도 둘 다 아무튼간에 백선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랬듯이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긴 한데 이 외에도 사실 킬리만자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 최근에 여기가 보셨나요? 뭐야 라보사님이 보셨나요라고 했었나? 네, 저 봤어요. 네, 그래서 보셨고 저는 당연히 봤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안 봤다고 했었고 그래서 목요일날 봤는데 약간 저는 이게 감독님이 기자간담회 때 그 얘기했잖아요. 막 이거 속초 얘기요? 속초 얘기하면서 이게 그 킬리만자로가 생각난다고 그때 망한 영화 이러면서 갑자기 옆에서 감독님 이러면서 막 사람들 반응이 토닥토닥하는 분위기였죠. 전도연 씨도 그렇고 그때 기자간담회 때 전도연 씨가 갑자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 영화 그 킬리만자로 말씀하신 게 처음 알게 된 게 예전에 영상자료에서 2009년이었거든요. 오순욱 감독님이랑 박신양 배우 데리고서 이동진 아저씨가 되게 그 새로 이제 다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게 된 케이스인데 여기서 근데 실제로 그게 그때도 사실 2009년만 하더라도 그 영화 개봉 킬리만자로가 2000년에 개봉한 걸로 알죠. 맞아요. 그것도 2000년이네. 근데 9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도 되게 트라우마로 다가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실패가. 왜냐면 그 영화의 실패로 그
2009년이니까 그 9년 사이에 한 서너 프로젝트가 엎어졌대요 수시로.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한 5년 이제 무례한 개봉할 때까지 더 시간이 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그때 2009년 당시로서도 진짜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언급한 게 웬만해서는 잘 어디 가서 잘 언급을 안 한다 할 정도로 되게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또 그 전도연 배우가 이번에 이거 하자고 한 것도 뭔가 중간에 또 엎어졌대요. 그래서 되게 침체 많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이고, 좀 좋아. 네,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힘든 상황이 되게 고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킬리만자로는 사실 지금 보면 사실 재평가를 받아도 될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평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저 보니까 이게 왜냐면 흥미로운 게 그 당시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보면 재밌다고 할 수도 있어. 나이가 드니까. 네. 왜냐면 저 이게 마지막 장면 마타사사 장면 다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쏘잖아요. 나 이거 약간 아셔야 되는 것도 났어.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오승욱 감독님이 좀 스타일이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고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2009년 당시 영상 자료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좀 복귀하자면은 그거를 자기는 훨씬 더 고어하게 이제 또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의 지옥도를 마련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라가 지옥도잖아. 그러니까 아수라 영화도 평가받는 이 시대에 너무 일찍 나왔던 거죠. 너무 보니까. 일찍 나왔어. 그래서 그 아마 클라이막스 아마 두 분 다 보셨으니까 그 중간에 그 클라이막스 직전에 박신양 배우가 수족관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물이 새어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고기가 막 다 네, 나오면서. 그래서 그 비릿해요 너무. 오승우 감독님은 거기서 이제 물이 더 많이 흘러가지고 한 이제 한 바닥에 한 발목 정도 물이 차는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있는 와중에 그 아시는 그 총을 확 쏘서 이제 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나열된 그 모습을 이제 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킬리만자로는 설악산이 배경이어서 킬리만자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노래가 나오죠. 네. 노래가 나와서 번개 아저씨가 목욕탕에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도 네. 마지막 아닌가? 마지막 마지막에는 박신양이 무슨 다른 뭐 노래를 부르던데? 그 남이 노래. 슬픈 맞아. 얘기였어. 네. 그걸 되게 처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킬리만자로 표보면서 따온 거고요, 조용필 씨. 근데 맞아. 저도 문서 딱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가버린 수는 없잖아. 예.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가사는 근데 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저 생각났어요. 맞아. 여기서 저도 딱 여기서 되게 처음에 쓸 때도 쓸쓸해요.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정말 쓸쓸하게 가버린 사람들. 마지막에 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엔딩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2000년 오히려 2000년 초가 이런 영화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좀 뭔가 묻혀버린 영화들. 다시 그렇다고 리메이크하면 안 되는 게 리메이크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런 영화들이 정말 큰일 하는 게 왜냐면 동감이라는 영화도 리메이크했다 망했잖아요. 처절하게 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이 영화는 이 영화대로 존재를 해야 한다. 네,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2000년의 감성이 있다고. 네, 새천년의 감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마 킬리만자로 이때도 아마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맞아, 진짜 있어. 그때는 진짜 있었을 때도. 박신양 안성이 그림 그렸을 수도 있어. 맞아. 궁금하네요. 찾아보면 있을걸요. 어디가 맞아. 있는 이미지 같은 거. 궁금해요. 네, 있을 수도 있는 시대고 그 이후에 역도산 각본도 이제 쓰셨고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게 무례한. 진짜 정말 감독님 작품이 오래오래 거의 뭐 연 차이가 엄청나요. 한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면 첫 영화는 뭔가 필름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느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디지털 색 보정이 된 시대의 영화들이 나오고 세 번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거 너무 젊은 편집이나 미장센이지 않았어요? 아마 맞아. 촬영 감독님이나 편집 감독님들이 지금 세대거나 약간 같이 작품하셨던 분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현업에서 있는 분이셔서 그런지 뭔가 감각이 있었어요. 무례한하고는 뭔가 이렇게 쓰는 게 촬영 미장센이든 뭐 그런 것들이 구도 이런 거나 그런 것 굉장히 다르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젊어진 느낌? 일단 강국천 촬영 감독이 맡았는데 작품 찾아보니까 소울메이트도 촬영해서 벌새를 그 독립영화 벌새 있잖아요. 벌새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촬영상을 또 받으셨던 감독님이세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 무례한데 했던 제작진들이 거의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례한 촬영 감독님 맞아요. 그대로 촬영 감독 그대로 하셨고 뭐 뜨거운 피나 경관의 피 둘 다 그때 맞아 그때가 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았었던 시절에 두 영화에 이제 둘 다 근데 흥행은 좀 물 건너간 영화들이긴 한데 그 두 영화에 이제 촬영 감독으로 하셨죠. 다 누아르 영화네 어찌 보면. 누아르 전담이시네 거의. 네. 딱 누아르 전담이잖아요. 색보정이나 이런 거 다 누아르 딱 그 있어요 감이. 그런 게 있고 또 박일현 미술 감독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미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호텔 공간이라든지 이런 장면들도 공간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5성급 촬영 호텔에서 막 위스키도 한잔 하시고 막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앤디 잡으러 갈 때 밑에 바 가가지고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어떤 세트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찍었어요. 은근히 보면은 세트나 이런 장면 야외 촬영도 많이 있지만 세트에서 막 뒤지고 볶고하는 그레이스의 그 작업장도 그 안에 개미? 달팽이? 뭐 하는 그 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기도 네 굉장히 공간이 멋있고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전도연 씨가 맡은 하수영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수영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캐릭터고 뭐 감독님은 전도연을 떠올리면서 썼다고 하셨고 그 전도연 배우는 본인이 무례한의 그 해경 역할이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표정과 이제 무감정 이런 식으로 뭔가 드러내지 않고 대사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대신 그 과거 전사 장면에서는 약간 해경이 떠오르는 느낌으로 옷이나 이제 화장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은 이제 전도연이 가지고 있는 품위, 그 본인 배우의 그 아우라를 그대로 이 하수영한테 투영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수영이랑 캐릭터 자체가 솔직히 되게 막 청렴한 경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리 경찰이죠. 네, 근데 비리를 본인이 알고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임석영 맞나요? 임과장 이정재 배우가 했던 네 그분하고도 지금 불륜 관계인 거고 뭐 솔직히 깨끗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일단 감독님 얘기로는 투명 인간이었던 이제 하수영이 점점 이제 복역을 한 후에 처음에는 경찰이었고 그 경찰국에서도 홍보국에서 일하는 아나운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또 강남에 있는 술집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물들어 있었던 거죠. 자기가 경찰인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근데 이제 복역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교도소에서.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굉장히 많이 해코지도 많이 당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몸에 난 상처 같은 것도 마지막에 출소할 때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투명 인간이었던 이제 하수영이 이제 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색깔을 더 입히고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썼다고 하셨어요. 이런 게 전사인가요? 약간의 전사인 거죠. 그리고 임석영이 어떤 인물인지는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임석영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임지연하고도 불륜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임지연도 전 남편이 있고 임지연도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캐릭터는 되게 뭔가 무능력하다. 뭔가 하면 그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졌던 게 처음 이제 영화가 이제 오프닝 딱 열릴 때 이제 막 출소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 막 이름은 뭐고 이제 수감번호 몇 번이고 이런 걸 다 이제 경찰이 묻고 이제 그걸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되게 전도연 배우 특유의 이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되게 똑부러지게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큰 일을 저질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예감을 줬는데 사실 이제 그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밖에 나오고 나서 정작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크게 뭔가 계획이 없고 그나마 있었던 계획도 다 이제 좀 어그러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핸드폰에 녹음된 영상 음성 파일을 찾으려는데 일단 훼손돼가지고 이제 복구 못한다 해서 바로 던져버리죠. 예. 그런 장면들 보면은 이 사람이 사실 근데 이 영화 전체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리볼버 자체도 이제 실제로 쏘는 건 한 발밖에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인물이 뭔가 밖에 나가서 이제 처단해야 될 상대들을 되게 뭔가 좀 강하게 뭔가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 이제 까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작 자기가 정말 소기의 목적이 집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구나.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무능력한 측면들이 되게 이 오승영 감독들 인물들 주인공들 킬리만자로의 박신양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뭐 무례한의 정재곤이라든지 김남길 배우가 맡은 물론 다 저마다 이제
유능한 측면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뭔가 정작 이제 필요할 때는 무능력해지는 순간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재현한 그런 오승욱의 인물들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장혜령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패션 감각, 스카잔 점퍼, 장혜령 기자님 통해 알게 된 점퍼. 또 킬리만자로 보면 안성기 아저씨가 그걸 비슷한 거 입고 다녀요. 네. 맞아. 맞아요. 이제 그 감독님의 취향이 전적으로 상당히 그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대요. 그 점퍼랑. 정말 여러모로 정말 그 남성지향적이구나. 살짝 마초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런 취향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창욱 씨가 맡은 앤디인데 앤디는 사실은 정말 실세 이제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이제 투자회사 이름도 이스턴 프라미스는 동쪽의 약속이야 무슨? 저는 뭔가 이 제목도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물어봤는데 궁금하네 갑자기요. 저는 딱 그 회사 명을 국조에 들었을 때 저 왠지 그 영화의 제목에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금하네. 지금 생각나. 그 영화도 또 이제 누아르 영화니까.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맞네. 2007년 영화 그거. 저는 그럴 것 같다. 99% 아니 100% 봅니다. 이 정도면 100% 봅니다. 맞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앤디 이름은 왜 앤디로 했냐 그런 거 물어봤더니 앤드류 가필드 그냥 별도도 앤드류 가필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레이스는요? 그레이스 켈리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우아했을 것 같다라는 그레이스 전사도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아하잖아요 저희 집에.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앤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앤디는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라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지창욱 배우가 여타 매체에서 보여준 로맨티스트의 이미지가 굉장히 깨졌고 그 전에 혹시 최악의 악이란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온 인물과 상반되면서도 거기도 약간 범죄물이라서 그게 좀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시나리오상에는 그 앤디라는 게 인물이 굉장히 플랫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창욱이란 배우를 만나면서 지창욱이 굉장히 많은 걸 불어넣어 주어서 이제 되게 복잡해지고 굉장히 단단해진 인물이라고 볼륨이 커진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고 일단 앤디는 처음에 이제 감옥에 하수영이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앤디가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신뢰도 떨어진 그런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또 다른 하수영의 모습을 보는 듯 했고요. 그 다음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항상 자승자박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이 있었고 지창욱이 연기에서 뭐 다른 할리우드 영화나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캐릭터였겠지만 지창욱이 연기를 해서 굉장히 전 신선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되게 그 뭔가 무능력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영이랑 되게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마보이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단점 중 하나가 앤디였어요. 저랑 너무 다르게 한 보시네요. 길을 깎아버렸군요. 저는 일단 캐릭터가 저는 그 너무 감독님이 과한가요? 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한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역할을 뭔가 수행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딱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앤디란 캐릭터랑 하수영이란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뭔가 밀접하게 결은 유사한 것과 별개로 무게가 너무 이게 좀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안타고니스트라고 하기 좀 솔직히 너무 민망하다는 수준이 들었어요. 안타고니스트가 민망한데 또 배우는 정작 유명한 배우가 이제 캐스팅되고. 그럼 안타고니스트가 없는 영화 아니야? 저는 사실 진짜 안타고니스트는 누구예요? 그 임석영 그 부사수로 등장했던 그 배우가 오히려 저는 이 영화에 뭔가 서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김준한 배우가 연기한 신동호. 맞아요. 그 사람 왜냐면 그 사람 또 결정적으로 리볼버의 그 영화 타이틀을 직접 이제 맞는 역할 수행하잖아요. 리볼버의 그거네 유래 맞았잖아. 여기 맞은 사람이 둘 있어. 이거 저기 속보 얘기해도 되죠? 맞아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임석영을 쏴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신동호 아닌가요? 전 그거야말로 정말 감독이 의도적으로 물음표로 했죠. 나 신동호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뭔가 네네. 근데 그런 오히려 전 그 신동호란 캐릭터가 더 안타고니스트 개념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앤디란 캐릭터가
너무 걸리적거렸다. 예, 걸리적거리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죠. 예. 물론 이제 막판에 이제 뭐 그레이스의 뭐 아들이라는 설정, 근데 그런 거 굳이 그냥 굳이라기보다 이 영화에 크게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포인트라고는 전혀 생각 들지 아마 않고. 가장 큰 네. 호불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관객들에게. 아들인 거? 아니 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네. 아, 왜냐면 앤디. 결국 그 과한 게 이 다른 배우도 아니고 지창욱이란 배우 그 동 나이대 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연기가 저는 분명히 그 우설아 동해에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우서라 동해에서 야 봤는데 언제적이야 웬일이야. 그거. 그래서 되게 이 어머. 외모와 연기력이 딱 이 수준급으로 동시에 맞아. 갖춰진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배우가 맡기에는 저 캐릭터는 여러모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뭔가 너무 좀 쓸데없이 되게 가볍게 책정이 되었다. 굳이 지창욱이 네. 아니었어도 괜찮다. 아니, 지창욱이 아니었으면 전 이 정도로 그렇게 앤디란 캐릭터를 그렇게 깔 생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창욱 씨도 그냥 대충 이 캐릭터 소개할 때 책임 같은 거 가져본 적 없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물이다. 네. 그냥 답 없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왜 답 없는 캐릭터라서 연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답이 없는 캐릭터라서. 그럼 임지연 씨 볼게요. 어떻게 해요? 임지연 정윤선 배우 캐릭터. 정윤선 캐릭터 너무나 이제 하수영과 반대되는 캐릭터죠. 하수영이 무채색의 인물이라면 정마담은 되게 총천연색 그런 인물로 전 느껴졌고 그 초반에 언니 하면서 이제 오, 잘 따라하시네요. 네, 교통에서 언니 하잖아요. 차에서 내리면서 그때 너무 확 약간 더 글로리의 연진이도 느껴지면서 뭔가 조금 변주된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앞에 톤이 되게 무겁고 좀 지루했는데 언니 이걸로 조금 살아나는 느낌? 아 좀 화색이 돈다. 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이거 쇼츠를 한번 제작해 주세요. 언니. 네,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윤서는 이제 겉만 봐서는 도무지 속내를 좀 알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그렇죠. 약간 기회주의자의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로빈과 배트맨의 설정을 좀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레퍼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로빈 역할로 많이 했는데 로빈이 이제 배트맨에서 2대 로빈 죽기도 하면서 이제 배트맨한테 약간 트라우마 뭔가 이렇게 못 있어요. 살린 맞아요. 그런 걸 느낌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너는 하수영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제가 여성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이제 간을 보긴 하지만 약간 후반으로 갈수록 동질감, 연대, 약간 언니 케미와 관련된 그 워맨스도 좀 느껴졌고요. 약간 그리고 그 정윤선 때문에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뭔가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면서 서스펜스를 일으키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지? 약간 의문을 더했고 아까 얘기했던 더 글로리의 연진의 이 하이텐션의 약간 연진은 하이텐션이지만 고급졌지만 이번에 하이텐션이지만 되게 싸구려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그걸 되게 잘 살렸다. 그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임석용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임과장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불륜 사이였는데 언제 만났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 남편 했던 이제 곽재수 역할의 양현민 배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얽힌 채무 관계도 되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되게 좋은 캐릭터였어요. 저한테 관심이 많은 캐릭터? 오히려 이 캐릭터 할 얘기 더 많을 것 같아. 임지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일단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떠올라가지고 이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릭터가 절대 장점이 될 수는 없다. 전 솔직히 임지연이라는 캐릭터도 많아다. 좀 과하다? 아니다. 긍정적인 이 영화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되게 둘 다 네. 좋게 봤는데 되게 다른 지점으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저 왜냐면은 그 전까지 사실 앤디는 그 전부터 이 캐릭터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임지연은 일단 근데 임지연 얘기 먼저 할게요. 저는 임지연이라는 배우가 더 글로리 이후로 체급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아졌죠. 마치 엠마 스톤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라라랜드 이후에 그 이후에 아마 빌리진 킹이 그 이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약간 네. 간신 인간 중독이 이전이고 약간 이후가 이제 딱 그거 같아. 그 이후로 타짜까지도 이전이었다고 사람들이 많아. 타짜도 솔직히 사람들이 좀 별로였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캐릭터였네. 기억이 잘 안 나요. 타짜가 사실 영화 자체가 좀 실패한 것도 있어가지고 타짜 이후로 이제 네. 그래서 이 배우가 봤는데 아마 더 글로리 이후에 뭔가 이 배우가 그 뭔가
웃는 역할이라든지 그 말씀해 주신 총천연색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괜찮네. 연기는 잘하네. 캐릭터와 별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뭐 아마 그 드라마 김태희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 마당 있는지? 네, 그것도 좋았어요. 중국 요리 먹방씬 소개해 주셨어요. 남편 사망 정식. 네, 정식? 네. 이제 그것도 글로리 이후 아닐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가. 저는 그 다음에 국민사형 투표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형사 역할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뭔가 그 정마담의 캐릭터와 별개로 이 임지연이라는 배우는 이게 작품만 잘 만나면은 진짜 되게 날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뭔가 일단 그런 확신은 들었어요. 근데 연기 잘하는 배우죠. 정마담이란 캐릭터를 이제 놓고 보자면은 뭐 왜냐면 또 이 정마담이란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승전결에 뭔가 진짜 전을 이제 유발하는 왜 이 배우가 이 캐릭터가 막판에 다 연락하잖아요. 얘 여기 가고 있어요. 다 모여라. 여기로 와. 모여라 꿈동산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클라이막스의 그 절 가는 도로에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한바탕의 싸움 그걸 유발하게라는 그 중심 요인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비중은 있는데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감독님의 그 뭔가 수영과 뭔가 대등한 관계 로빈? 예, 근데 마음에 안 저는 들었다. 그 정도 대등이란 측면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캐릭터도 어쨌거나 뭔가 한계가 느껴졌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 전체를 뭔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뭔가 어느 정도 소기에 그 서사 전개에 있어서 도구로서는 되게 도구란 표현이 좀 너무 비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도구로서는 앤디보다는 확실히 좀 잘 수행했지만 그 이상의 또 이 영화에 기여를 했다. 왜냐면 연대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대. 저는 그게 사실 그 연대가 맞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영화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기여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마담의 캐릭터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주어진 일부 역할은 수행했지만 한기가 뚜렷했던 그런 캐릭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화의 캐릭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캐릭터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그럼 반가운 배우들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신동 역할의 김준현 씨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종수 씨는 맨날 그 김종수 씨 그 특유의 연기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 역할인데 그 특유의 그 지시한 약간 그 너무 튀지도 않지만 되게 중요하고 인상적이기도 한. 작년의 밀수. 근데 이 배우님 진짜 말씀해주신 밀수 때 이후로 뭔가 좀 되게 다작하고 뭔가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한 눈에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제. 그리고 정만식 배우님도 사실 사나이 픽처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제작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정만식 배우님 나왔을 때 뭔가 정만식 배우님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인상이 싸납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상에 부합하는 뭔가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이 이제 수영이랑 이제 둘이 그 대치했을 때 저는 이 정만식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 고분고분 잘 따르고 손가락 잃어가면서까지 뭔가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좀 그게 나름 처세. 처세술에 강하다. 뭔가 그 배우가 주는 뭔가 인상과 별개로 뭔가 그 캐릭터가 되게 좀 나름 트위스트가 가해진 게 아닌가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만식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정재 씨 나온다는 얘기 전혀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본 거였잖아요. 저는 스포 당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 제가 난 검색 안 하는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재영 씨도 그렇고 전혀. 정재영님. 야, 성격은 저 배우 여기 왜 나와 이러고 그랬던 거고. 사실 전혜진 배우도 사실은 이제 그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그 정체가 밝혀졌던 건데 사실 이제 아마 관객들이 또 웃었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끄는 부분? 끌어요? 뭘 끌어요? 끌다가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돌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끌다가 이걸 뭔가 누가 보면은 정말 짜친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짜증난다고요? 짜친다. 뭔가 짜친다고 약간 맞든다고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각자 또 인상 깊었던 장면 혹시 있을까요? 장면 이야기 말고는 주인공 말고 배우들의 그런 캐릭터들의 이야기 말고 장면을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장면? 저는 일단은
장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 이 영화에 몇 가지 등장하는 부감샷이 있어요. 부감샷. 근데 부감샷이 언제 나오냐면은 리볼버가 등장할 때 부감샷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볼버가 처음 나왔던 이제 정재영 그 수영이라는 배우랑 이제 정재영 캐릭터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가 처음 대면했을 때 정재영 배우가 그 저 리볼버 챙겨가라고 리볼버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도연 배우가 딱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감샷이 나면서 이제 이 손 안에 든 이제 리볼버가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리볼버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이제 등장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매번 등장을 하는데 그 뭔가 부감샷이 나오는 순간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 나열 방식이 딱 제가 아까 맨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고전기 뭔가 60, 70년대 그 느와르의 느낌을 가장 증폭 그런 강하게 연상시켰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감샷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스콜세지 특히 마틴 스콜세지가 그 장면을 자주 썼는데 그 스콜세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뭔가 사제가 이제 아래를 이제 미사일 치르는 과정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그 시점으로 이제 줄고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부감샷을 자주 사용했다고 했는데 거의 부감샷이 이제 다른 감독들에게도 이제 그런 뭔가 그런 속죄 의식을 이제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런 촬영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 오순옥 감독도 분명히 이제 그러한 의도에 입각해서 특히 이 영화의 타이틀이나 상징하는 그런 리볼버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부감샷을 활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감샷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처단해야 될 상대 그리고 그런 상대를 처단하고 나서 이제 겪게 되는 뭔가 말로 그런 것들을 총 집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바로 저는 임석영이라는 유령의 존재예요. 유령. 네. 왜냐하면 이 임석영이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미 죽어가지고 실체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그 플롯을 따르다 보면은 이 하수영이라는 배우가 마치 유령을 쫓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 특히 절에서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마치 이제 과거에 이제 임석영이 이제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마치 그걸 재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원하려는 돈을 이제 얻거나 혹은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물질적인 목적하에 그 이루어진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유령에게 빠져드는 뭔가 이야기. 근데 그 유령은 실체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자기가 뭘 쫓는지 스스로 모르게 되는 뭔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그 실체가 없는 상대를 쫓고 났을 때 뭔가 허탈함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러한 캐릭터 요소. 캐릭터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의 대다수 캐릭터가. 근데 그런 임석영이라는 그 이미 죽은 망자를 활용하는 그런 요소 그런 게 또 저는 이 영화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순훈 감독도 리볼버에 대해서 얼굴의 영화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이게 표정을 긴밀하게 담았는데 예를 들어 강국현 촬영감도 말을 하면 샷을 단순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러티브에 따라서 주인공 얼굴에 묻는 다양한 빛들의 요소를 관객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고 하수영 같은 경우 이제 앵글이 중요한데 하수영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몇 번 감정을 터뜨리지 않는데요. 근데 정면 클로즈업을 이제 중요한 부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출소 후에 하수영이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에 비해서 감정을 극도로 누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측면샷을 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감정이 비집고 새어나오는 장면은 마치 관객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 그때는 측면을 이제 클로즈업 배제하는 그런 형태로 촬영을 할 때마다 콘티를 짜는데 좀 애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저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영화 바로 전작이 무례한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무례한은 진짜 마치 그 무례한 당 뭐라고 해야지? 그 뭔가 매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그때부터 불안당이 1년 전이었네. 불안당 1년 전에 2015년 그때부터가 이제 막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무례한을 기대하고서 그 감독의 신작이다 하고서 봤으면은 저는 실망을 많이 한 거죠. 100%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킬레만자로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봤거든요. 무례한보다는 이 영화가. 맞아. 왜냐면은 이제 그 무례한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킬리만자로도 그렇고 저는 킬리만자로랑 무례한이랑 리볼버랑 되게 좀 대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는 그 감정이 넘실넘실 거린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물론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사 자체가 아예 안 구체적으로 안 밝혀지거든요. 단지 누가 누구를 극도로 되게 싫어한다. 그런 싫어한다는 감정이 이제 쌓여서 막판에 이제 그렇게 기폭제가 돼서 이제 폭발하듯이 무례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혜경이란 캐릭터랑 재곤이란 캐릭터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다가 결말에 이어서 파국을 맞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특히 무례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서적 측면에 되게 그 몇몇 관객들이 되게 정말 극단적으로 감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례한의 마지막 그 결말 이제 김남길 아저씨가 이제 칼빵을 맞은 상태로 자자라 으악!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영화. 진짜 덕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뭔가 그 소위 전 파토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되게 유발되는 사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볼버는 일단 그 원래 무례한과 비교했을 때는 그 김남길의 역할을 맡았어야 될 그 우리 이정재 아저씨가 이미 죽었으니까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감정적인 교류 자체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양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뭔가 감정을 절제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오승욱 감독님이 뭔가 그거 되게 좀 뭔가 대조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전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 영화는 전도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전도연을 중심에 두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드 캐리를 해야 돼서 뭔가 그런 것들을 그 아까 얘기했던 혜경과 재곤 맞나요? 둘의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 사람만 중심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달랐던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근데 사람들이 무례한을 생각하고 많은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한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감독님도 계속 그렇게 무거운 영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 배우가 이제 좀 가벼운 영화 좀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면서 같이 영화 제작을 하자고 이렇게 힘을 불어 넣었는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지점이. 무거울 거면 아예 무례한처럼 무거워졌던지 가볍게 좀 더 가던지 좀 더 텐션을 올리던지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톤앤 매너가 실패했다. 사실 적어도 여기서 제가 별 3개를 준 건 톤앤 매너가 약간 저는 실패했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미디 그 말씀해 주셔서 블랙 코미디. 이 감독이 킬리만자로 때부터 분명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미디 감이 있다고요? 그 넣고 싶다. 자기 딴에는 넣고 싶다. 자기에게는 코미디. 의도는 코미디인데 보는 사람은 전혀 코미디를 안다고. 그 바다 장면 바닷가에서 그 뭐 구워 먹는 장면인가 뭐 있었는데 그 소주랑 맥주를 소맥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뭘 하더라고. 끓여서 먹더라고. 뭐야 이건? 그 웃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킬리만자로 하면 그 말투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신양 배우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와, 나 그거 보고 놀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별점을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캐릭터 해철 누구죠? 헷갈리는데 저도 해철이 이제 그 말투 쓰는 해철이죠. 네. 정말 1인이 여기 쌍둥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말투. 맞아요, 쌍둥이. 근데 그런 오승욱 감독의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 전 무례한에서도 어떤 기억나는 게 혹시 김민재 배우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김민재 배우가 처음 이제 김남길 배우랑 만나는 과정에서 김남길 배우가 어떻게 하면 차로 김민재 배우를 이렇게 다리를 박은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첫 만남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형사인데 왜 니까짓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냐. 기선제압용으로. 네네. 아마 장면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치되는 과정에서 오는 뭔가 그 이상한 그 기류도 맞고 그 모습 자체가 왜냐면 상대를 이렇게 차 이 앞에 이제 범퍼에 이제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기서 오는 뭔가 이상한 뭔가 기묘한 그 구도가 되게 나름의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뭔가 저는 이러한 코미디가 되게 그런 쉽게 뭔가 납득이 안 가는 코미디 그런 류의 대표적인 저는 사례가 좀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몇몇 평론가들은 복수는 나의 것이 정말 이제 박찬욱 감독이 각 잡고 쓴 코미디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근데 전혀 뭔가 설정 자체나 이런 거 봤을 때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승욱 감독도 그런 뭔가 코미디적인 요소들을 데뷔작에서부터 뭔가 넣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리볼버에서도 분명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아까 절에서 휠체어 끌 때 잘 안 밀리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의도한 코미디적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 그레이스는 이제 상류층이고 뭐
되게 힐을 신고 다녀야 하는 그런 좋은 빌딩,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불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힐이 막 푹푹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걷기도 힘든데 휠체어까지 밀어야 되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진짜 아픈 손가락이고 짜증나서 미치겠는 그런 아들인걸 데리고 가야 돼요. 짐짝처럼. 안 끌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언밸런스. 그런 유머를 조금 차간 의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저희가 와 시간이 뭐 너무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제 리볼버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럼 사실 영화에서는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두 번 다시 안 찾아오겠다. 정말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저는 안 찾을 것 같아요. 안 찾는다? 네. 아니, 긁어 부스럼이다. 앤디는 찾을 것 같은데. 복수를 할 것 같아요. 앤디는 빡쳐가지고 아이씨 좀 이따 두고 보자 이제. 걔는 약간 성격상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안 찾을 것 같아요. 확실하고 그레이스는 짜증나가지고 본인이 그냥 똥 밟았다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앤디가 조금 왠지 찾으러 다닐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해요. 또 사고를 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못 찾을 거다. 못 찾는다? 먼저 튄다? 그럼 어디로 간다? 수영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못 찾아? 이북이라도 가나요? 아니요. 갑자기 원래는 사실 자살을 생각했어요. 자살이요? 저는 이 캐릭터가 왜냐면은 아마 이거는 혜령님도 이제 그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되게 집이란 요소가 되게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부동산. 아파트 중요하죠. 사실 그걸 이제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착이라고 저는 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물이 끝내 정착을 못한 채 그래서 저는 그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마치 떠나가는 배처럼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생 가능한 상상 중 하나. 근데 죽음뿐만 아니라 어딘가 되게 부유하고 정착하지 못한 채 그래서 떠다닌다. 네, 그래서 뭐 어디가 하나에 뭔가 뭐 좀 정착을 해야 이 사람의 뭔가 소재지를 파악할 텐데 앤디나 그레이스나 아예 계속 그냥 떠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못 찾을 것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래서 마치 이정재 따라서 현실의 유령처럼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허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를 막 힘들게 해서 찾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자기는 또 배신 당했고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요. 아무튼간에 흥행은 솔직히 말해서 1주차 상황 보면서 흥행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영화가 그래도 좀 저희는 나름 다 소수 의견적으로 호평인 것 같으니까 리볼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어쩌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제목이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저희는 리볼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거 녹음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YCU 초이스 다음 시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